지금 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378차 국제공동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야5당 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안진준 의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야권이 공동으로 어려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력이 넘게 국회의원에서 고생하고 있고,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민노총의 김영웅 위원장, 청강도 국정위원장, 또 우리 부산 영도의 국정위원장 김규호 위원장도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태를 해결해야 당사자인 조홍 회장은 대외 도피 중이고,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할 대통령과 총리는 손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희망꽃으로 보여준 시민의 열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야5당이 힘을 모아서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 김영웅 위원장, 김기호 위원장, 이제 단식을 인가할 것을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저축은행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이번 저축은행 사건을 진정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청와대 참모부터 청문회에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당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면 국정조사를 파탄시킬까 하는 분위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저와 지난 2월 27일 민산회담에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가 내일이고, 문재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곧 이어서 내일 월요일에 열립니다. 검찰총장 후보, 법무장관 청문회를 연달아 해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정수석을 잔치 전례 없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벌써 해외에 나갔거나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야당 법사위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밀어붙이는 임기 말 대통령의 오기를 버리고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의 공무원, 검찰의 품위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일부 몰지각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지도 난동에 이어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로 또 도발을 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의회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독도 문제로 대한민국의 주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 역사와 사실은 변할 수 없음을 엄중히 다시 한번 밝히고, 일본 측의 방위 남로에 엄중히 일본은 자신의 침략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지표 원내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총리실, 감사원,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기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을 모두 공감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강도 부실, 철새 방조, 그리고 검찰의 가주기 수사, 여기에서 비롯된 총체적인 권력형질이라고 저희는 규정합니다. 우리 당의 우재창 의원, 박선수 의원, 신건 의원, 신하경 의원, 조경태 의원, 조영택 의원 등 모두 함께 밝힌 것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2008년 말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해놓고서도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지 않은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4월, 5월에 감사원이 부실을 다 조사해놓고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도대체 그 자리에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또 금년 3월까지 아무 조치도 않아서 2008년에 조치했더라면 5조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했더라도 최소 10조는 막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20조로도 막기가 어려워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 이렇게 만든 데에 저희 G20 회의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과연 그래서 그랬는지 퇴출 저지 로비를 받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저축은행의 퇴출 로비를,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처리를 지금까지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소위 권력 실세들, 이 사람들을 출석시키지 않고서는 저축은행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고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가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런 사람들을 핵심 증인으로 요청해왔습니다. 한나라당이 물타기로 우리 당 의원들을 마구제비로 아무 근거도 없이 요구했을 때 좋다, 우리 우리 당 의원들 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핵심 증인들 내보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어제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안 돼서 원내대표들까지 나서서 조정을 해봤습니다만 도대체 많이 동맹입니다. 현직이라 안 된다. 그러면 박지원 서향의 부분은 민간인인데 그럼 왜 안 되냐? 민간인이고 동생이라 안 된다. 그러면 이 원인의 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5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는 김황식 총리. 그 사람은 원인 규명을 위해서, 권력형 비리와 관계없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도 감사원장 자격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전 감사원장 자격으로. 그러니 그것도 총리의 위상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축은행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라고 질타를 했다.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그것은 박태규라는 로비스트를 포함해서 지금 도피 중인 로비스트들을 도대체 검찰이나 경찰이 안 잡는 건지 소환하지 않는 건지.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 내리면 됩니다. 이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줬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핵심 권력 실세들, 이 사람들 오늘이라도 증인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국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증인 문제는 오늘 중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핵심 증인들에 관해서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국회 앞에서 지금 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생계자금, 노후자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대책, 이것이 피해자들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국정조사 청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다수의 의원들 그리고 금융당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질질 끕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 이 농성에서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회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인천공항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울 뿐인 신서민 정책이요 선거용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사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에게 공모가보다 싸게 판다고 해서 그걸 살 수 있는 서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운이 좋아서 주식을 배당받는다고 하더라도 89년과 91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전과 포스코 주식 매각처럼 대부분의 진짜 어려운 서민들은 사자마자 몇 달 내에 이거 다시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많아지면 전부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서 서민들은 내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 차례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기업 민영화의 잘못된 루트가 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한전, 포스코의 국민주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전부 외국인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아닙니까? 6년 연속 서비스 부문 세계 1위의 공항을 공기업 선진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굳이 매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항이 단순한 비즈니스입니까? 공공성과 안전성, 이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류 공항이라는 공항 들어봅시다. 그것을 민간에게 넘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덜란드 스위폴 공항, 두바이 공항, 홍콩의 책낙봉 공항, 싱가포르의 창해 공항, 모두 100% 공기업입니다. 인천공항 확장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부득이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100번 양보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주로 판다는 것은 시가보다 싸게 판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됩니다. 돈은 부자감세 처리하면 당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기업 매각 수익으로 땜질하겠다는 발상 버리시고 이명박 대통령 이 문제 이제 더 이상 논의하지 않도록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한나라당 황의호 대표가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에서 8월 국회를 안 열고 넘어가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무언가 황의호 대표께서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양당 원내수석 간에 합의한 것은 시급한 민생 현안, 특히 등록금 문제가 다음 주 중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를 열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무엇이 정략적인 것입니까? 비싼 등록금을 깎자는 것이 정략적입니까? 그리고 전국적인 수혜가 나가지고 지금 수혜 복구를 쓸 수 있는 예비비가 9,300억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 당은 민생 이 수혜 복구 추경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혜 복구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 정략적입니까? 수혜 복구 추경하고 등록금 인하의 당초 우리 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한 약속, 그거 지키기 위해서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8월 국회 열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독해하고, 그리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영리병원법, 북한인권법을 강행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22개 법 꼭 통과시키겠다는 법 중에 보니까 2개는 이미 통과가 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 대응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야5당 대표들께서 뜻을 모은 대로 22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 김판단 고문, 또 오늘 15일째 단식을 맡고 있는 김기호 민주당 영도 지부당 위원장, 저는 오늘로서 단식을 해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이 싸움은 예, 손대표께서 김영훈 위원장이 빠졌다. 김영훈 위원장.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인데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어제 또 그 한진 회사 측이 김진숙 씨에 대한 강제 침탈 의사를 풀어냈습니다. 고소차라는 차를 타고 크레인에 이렇게 올라와서 한진의 CEO인 이재용 사장이 말하기를 내려오지 않으면 그물을 치고 끌어내겠다. 그리고 통보를 했고, 남의 회사에 왜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 왜 한진 작업복을 입고 있느냐, 자, 대기업의 수준치고는 대단히 유치한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한진 CEO는 전에 민주당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해서 경악하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인 줄 아느냐. 천민자본주의의 천박성을 드러내는 한진 기업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정부 여당 사람들, 또 보수 세력 쪽에서는 외부 세력 개입하지 마라. 민주당이 여기에 발언하고 또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3자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3자 개입 조항은 50 때 독재 권력의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지만 이건 악법 중의 악법이고 세계의 유례가 없는 보안법과 더불어서 최악의 악법으로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즉각 폐지됐던 사항입니다. 직접 간접 당사자는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중재하고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50 잔재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핵심은 두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열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조남호 회장입니다. 조남호 회장은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사설을 통해서 진보 보수 언론 그렇지 뭐 귀국하라고, 즉각 귀국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귀국하고, 그리고 청문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청문회 정리하고 철회를 결정하면 깨끗이 해결되는 일입니다. 또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딴청을 튀고 있고 이런 방법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정리해고 한진 정리해고 정당한가? 조남호 회장 청문회 도피 정당한가? 또 배당잔치 탈세 의혹 정당한가? 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온 국민의 관심사의 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이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한진 사태의 핵심은 김진숙 씨도 전곡을 찔러서 말합니다만 IMF 이후에 14년 동안 잇따른 정리해고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의 남발, 이것이 핵심입니다. 김진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일삼으면서도 사내 하청,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온 이런 현실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크레인에서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는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10년 동안 집권했던 원죄가 있습니다. 물론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정부로서 반성과 성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이 속죄의 의미도 있다. 말로서가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한진 3법 제정을 온 당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발의한 청부, 용역, 폭력, 깡패들을 처벌하고 제한하는 용역 경비업법 개정안 이미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이거 꼭 입법해야 하고, 두 번째 야사당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화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이 아직 당론화를 미루고 있는 산별 교섭 법제화, 그리고 손배소 소송 남발 제한 등 노조법 개정안 아직 미결 현안에 대해서 곧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노동삼권 보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 한진 3법의 제정에 당력을 봅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은 성숙한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항상 뒤통수를 맞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욱 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본에 대해서 만날 사과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고 3번씩이나 천황을 추천한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굴욕 외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게 과연 이것인가? 일본 제발 독일의 반이라도 닮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일본의 주장은 한마디로 잠시 빼앗았던 땅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억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독일을 보면 일본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퇴행적인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 등 인근국가와 영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989년에 겐시오 외무장관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독일 의회 결의문에서 2차 대전 이전 영토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코월 수상은 1990년 파리 연설에서 영토 문제에 관해 욕심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독일의 이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연합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역사 교과서가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교과서에,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땅으로 명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일본의 신세대들 독도 문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내부에서 양심적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미래에는 자민당이든 민주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길까 봐서 걱정입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또 세계의 미래를 생각해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성급한 말씀도 부적절했고 정부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 가는 식의 감성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대응은 일본과 똑같이 유치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하는 일이
가수 한 명이 독도를 위해 광고하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대응이 허술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만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고 일본을 극복하는 것과 이기는 일이라고. 기름값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정말 큽니다. 요즘 국민들은 완전히 폭탄 세례를 맞고 있습니다. 기름값 폭탄에 물폭탄, 이어서 물가 폭탄. 국민들 하루하루 전쟁 치르는 것 같은 힘겨운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고유가입니다. 서울 지역의 어제 휘발유값이 2027년 23전 날만 새면은 사상 최고치, 일부 전망에 의하면 연날까지 3,000원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사와 주유소가 내 탓 공방만 하는 사이에 서민들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팔비틀고 업체들 옥박 지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정부가 이제 주유소까지 차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바다 경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주유소들 보고 죽으라는 말이죠. 대한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70원 내지 100원 정도 산 것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내리려고 가뜩이나 빚더미에 쌓여있는 공기업들이 투자하고 국가는 국공유지, 공영개발 택지를 주유소 틀어 내놓고 환경기준도 완화하고 주유소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규정까지 바꿔야 하는 대한주유소보다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말 기름값 내릴 생각이 있긴 한 건지 있다면 유류세 인하가 정답입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정부 스스로 고유가 극복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를 할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민투표의 기본 프레임은 나쁜 시장 대 선량한 서울 시민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진보 대 보수도 아니고 민주당 대 한나라당의 대결도 아닙니다. 오직 나쁜 시장과 선량한 시민, 못된 시장과 선한 서울 시민의 다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말처럼 아이들 밥 안 먹이는 게 보수는 더욱 아닐 것이고, 또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의 말처럼 한나라당 내부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51%가 오세훈 시장의 100번용으로 주민투표가 도입됐다고 생각합니다. 41%만이 복지 포퓰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략 투표이고 서울 시민은 억지 춘향격으로 강요된 주민투표에 내키지도 않는 발걸음을 옮길지 말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들에게 내준 밥상을 도로 거두어들이면서 도로 뺏어다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가르고 반은 다시 돈을 내고 반은 다시 가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시장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비열합니다. 꼭 포퓰리즘 논쟁을 아이들 급식으로 할 만큼 서울의 거리가 비열한 거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한 논쟁은 급식을 둘러싸고 진행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주택 등의 분야에서는 덜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포퓰리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야비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야 할 만큼 서울의 시장은
기정해야지만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소득 50% 하위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하는 문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의 편을 가르는 비정한 것을 넘어서 거짓이고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교육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 노름을 보고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단계적 무상급식의 원조는 소득별 단계급식이 아니라 학년별 단계급식입니다. 소득별 단계급식은 짝퉁 단계급식일 뿐입니다.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선량한 서울 시민과 함께 주민투표 거부에 대해 동참하고자 합니다. 나쁜 투표에 착한 거부로 맞서는 서울 시민의 뜻이, 서울 시민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독도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마디만 보태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가 63세대라고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적어도 대학 시절 한일武력 외교 정상화에 반대했던 분입니다. 20대 그 뜨거웠던 심장의 추억만큼은 정말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에서 기초노령연금 수혜 숫자를 줄이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항식 총리가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권을 시비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점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수환 최고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서민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민 정당이라고 국민 앞에 외치면서 탈바꿈을 시도하고 만일에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탈바꿈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가당치도 않는 명분과 고집을 버리고 정정당당하니 피해자 피눈물과 울음 섞이는 아우성을 보고 듣고 하는 자세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피해자의 피눈물이 잠시 멈춰서 국정조사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 국정조사가 결국은 청문회를 거부를 한 채 반쪽도 아닌 가닥기 국정조사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해자 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죽이는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가면 국정조사 연극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극에 한나라당은 주연이 될지 몰라도 민주당이 조연 역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의 부진을 질타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이제 국정조사를 확실히 해서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확실하니 제공을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가닥기 국정조사를 특검 수사로 지금 당장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만행 수준의 망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일본 국회의원 3명이 독도의 일본 땅을 외치기 위해서 방언을 하려고 하는 등 행위는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못 오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달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요미르 신문의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움츠린 토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의 사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아시아 외교를 주창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더더욱 강화, 증진이 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매년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교과서를 또 왜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유성기처럼 맨날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은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항했다는 정도뿐입니다. 이제는 대일 외교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독도 대책을 취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이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도 철수 내지는 동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의 성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돌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지 말고 성장 동력을 위한 선도 기술을 개발해서 R&D에 전념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까 이인영 최고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지금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재 노인의 70%에서 2030년까지 53%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최저 생계비 150% 이하 노인들로 축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예산은 분명히 축소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20%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의 원조는 바로 한나라당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인은 경제적 빈곤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5%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3.3%인데 그것의 3.4배나 됩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여건으로 자녀들 교육, 부모 부양의 이중 책임을 지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마련하지 못한 낀 세대입니다. 이 중에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비율이 60%라고 합니다.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을 하지 못한 채 수급 대상을 줄인다는 것은 노인들을 벼랑 끝에 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버이연합은 앞장서서 희망버스 반대하는데 나섰지만은 정작 어르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축소입니다. 이 정부의
어르신에 대한 이 태도를 분명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저출산보정사회 대책특위에서는 지난 6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6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5%인 91,000원에서 10%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더 이상 노인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기초노령연금 약속 이행을 통해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추진에 동참이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과 관련해서 저는 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공기업의 민영화에 이렇게 앞장서고 목을 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금융지주 또 대우조선해양 국민주 매각을 제안을 했다가 역풍을 맞고서 다시 그 얘기가 들어갔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매출 1조 원에 6년 연속 흑자입니다. 그리고 6년 연속 공항 서비스 평가 1위입니다. 그래서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는 우량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 공항들이 벤치마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민영화한다고 할 경우에 호주 경우에 지금 민영화한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주차장 이용료가 16배, 공항 이용료는 6배 상승해서 지금 최악의 공항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공항 이용료가 오르고 서비스 질이 분명히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또 국민주 얘기를 해서 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나라당 내 그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업 매각할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극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아무리 주가가 낮다고 해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서민층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미 포스코에서 국민주 매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시 또 매각이 되어서 외국인들이 그 매수를 해서 지금 외국계 지분이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국민주 매각 방식은 20년 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영미 수석 부대표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남동 농가들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동 농가들이 오늘 하루 동안 한시적인 지구 거부 투쟁을 벌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농가들은 2008년 이후 사료값은 30% 이상 폭등했는데 원유의 기본 가격은 3년간 계속 동결되어 왔다. 거기에다가 구제역 파동 그리고 폭염과 한파 등으로 해서 생산량마저 10% 이상 감소해서 도저히 더 이상은 자력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해서 지금 거부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유 파동이 오래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남농 농가들과 육아공 업체들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도 함께 대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업과 남농가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사료값 안정이라든지 FTA로 인한 남농 피해 대책 수립 등의 문제를 뒤쪽으로 방치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오히려 키워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제역으로 인한 원유량 감소와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입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물량을 100만 톤 이상으로 대폭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육아공업체에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하고 남농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육아공업체들이 수수방관하도록 만든 그런 정책 실패의 책임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정부에게 요구했던 한미 FTA 제재 협상을 통해서 낭농가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제대로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료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등 낭농가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정부에게 촉구하고요. 이번 유성상비 인상을 둘러싼 협상은 유가공업체들과 축산농가들 사이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인천공항 팔겠다고 해서 파장이 일파만파 일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우리 분명 팔겠다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없던 일로 하고 이번에는 잘 나가는 인천공항 팔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4대강 부자 강세로 재정이 바닥이 났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은 대동강 물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 것도 아닌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사랑하는 공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어제 자료 단 2건 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인도 문제입니다. 박태진 SK CNC 상무는 이미 해외로 나갔다고 청문회 못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귀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길 행당동 토지 매수인은 분명히 지난 6월 달에 한상대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나오겠다는 분이 이 척추수술, 디스크 수술에 대한 석세일 교수입니다. 반가워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 말씀이 한상대 후보자 측에서 각서를 요구했다. 진료 기록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라고 어저께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증인 출석하며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입니다. 박병길 행당동 토지 매수인은 답변이 사실 확인서 써준 것으로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동생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도면 끝이다 했던 답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권재진 후보는 증인과 관련해서 또 거꾸로 이런 현상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권재진 후보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제발 나와서 내 칭찬 좀 해달라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은 법조인들이 지금 매우 입장이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조간에 어제 경찰이 중요한 사실을 3가지 밝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사건과 관련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라고 오늘 조간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선교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날에는 다른 취재를 하느라 국회에 가지 않았다라는 피의자 진술, KBS 모 기자의 그 피의자 진술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 분석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 즉 국회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두 번째, 도청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분실했다라고
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만 해당 기자를 태웠던 택시 운전사를 조사한 결과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청된 민주당 비공개 회의 진행 시간을 포함한 상당 시간 동안 해당 기자의 휴대폰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됐다라고 오늘 아침에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KBS가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했다는 뜻인지, 그리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 글쎄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아침 조간에 따르면 꼬리 자르기 이용이라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KBS가 더 이상 좀 구차한 변명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고, 솔직히 이제는 정보를 밝히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장선 최고위원님 말씀, 정장선 사무총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김영철 최고위원님 말씀 제가 잠깐 보충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유구, 그러니까 이 원유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5월부터 수입쌀 가격을 대폭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쌀은 40%, 중국산 쌀은 43%를 낮춰서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 안정은 좋지만은 사료, 유류, 비료, 원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FTA 체결, 그다음에 FTA 등에서 농촌이 사경을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은 거의 없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억누르기 위한 정책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농촌이 지금 아까 말씀처럼 사경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농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최인기 농특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활동, 그다음에 저희 당의 입장을 곧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또 대표께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당의 대책을 마련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외시가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는 중인데 피해 규모가 모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주 말이면 파악이 끝난다고 하므로 국외시 등 피해가 큰 지역에는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정부 당국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둘째로 피해 지역을 다녀보면 주민들이 한결같이 인재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수혜를 천재라고 하고 있고 보상비도 100만 원씩 주고 마는 것이 아니냐,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특위는 재난의 원인 규명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이번 수해 천재인가 인재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을 토론자로 모셔서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장소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당대표실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사태 전문가인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려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건 교수, 또 정부 측을 대표해서 국립방재연구소장, 그리고 기후변화 전문가인 기후변화연구소장 안병욱 박사,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초청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